오늘은 제국주의가 무엇이고 제국주의를 정당화한 이론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가장 착취가 심했던 아프리카 영토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들을 천천히 공부해 봅시다. 제국주의란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약소국의 영토를 침략해 식민지로 만든 정책을 말합니다. 자, 여기 그림 좀 하나 보고 가자. 자, 이 사람을 보고 가면은 영국의 케이프 식민지 총독 사람 이름이고, 자, 영국이 아프리카, 이게 아프리카야.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아서 발로 이렇게 밟고 있지. 그럼 여기 이렇게 세로를 이렇게 밟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해놔. 영국은 이렇게 식민지화했다. 이렇게. 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다는 거 보자. 나의 포부는 사회 문제의 해결이다. 우리는 영국 4천만 국민을 피비린내 나는 내란으로부터 지키고, 영국 국민이 4천만 명인데 무슨 내란으로부터 지키고 과잉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야 한다. 자, 그래서 자기 영국 국민을 위해서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야 된다. 정당화시킨 것이지. 그리고 공장이나 광산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위해 새로운 판로라는 것은 길, 판매하는 길, 판매하는 로자, 길로자야. 자, 그래서 판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아서 여기서 원료 생산해서 와가지고 다시 여기다 팔고, 뭐 여기다 팔기 아니라 다른 데 팔겠지, 다른 나라에 팔겠지. 여기는 싼 원료만 수입해오고, 수입하라고 거의 뺏어갖고 오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 좀 이해해. 한마디로 힘의 시대, 양육 강식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 제국주의 광기가 전 세계를 뒤덮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였습니다. 제국주의 탄생은 산업혁명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전 유럽에 퍼지면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거대 독점 자본가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과열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과잉 생산으로 인한 국내의 경기 하강과 불황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여기 과열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과잉 생산으로 인한, 다시 공장에서 자본주의가 무슨 말이었니? 돈으로 이루어진 사회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공장에서 과잉 많이 생산하게 돼서 국내 경기 하강. 자, 경기가 왜 안 좋아졌을까? 하강이랑 안 좋아진 거지. 생산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걸 누가 살 사람들이 적어진 거야. 생산만 많이 하게 되고 살 사람이 없으니까 공장이 다시 어려워지게 되겠네. 그래서 불황이 오게 돼. 불황이라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소리야. 경제가 안 좋다는 소리야. 경제는 물건 사고 팔고 소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좋다는 소리야. 자, 그리하여 유럽 열강들은, 열강이란 것은 강대국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강대국. 자, 첫째, 값싼 원료를 구하고, 자, 식민지 약탈의 목적이 이거야. 아까 불황이 온 거야. 자기 나라에 너무 많은 물건을 생산했고 그걸 팔 데가 없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힘들어져. 자, 그래서 식민지를 개척을 하게 되고 거기서 약탈을 한다는 소리야. 첫째, 값싼 원료를 구하고, 두 번째, 만든 물건들을 판매할 상품 시장을 확보하고, 셋째, 국내의 남아도는 잉여 자본을 투자할 곳을 찾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는 제국주의 패권 시대로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잉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남는 거. 내가 쓰고 먹고 다 하고 남는 거. 그걸 잉여라 그래. 물고기 잉어가 아니야. 자, 다시 식민지 약탈의 목적. 값싼 원료 공급처, 값싼 원료를 받아와서 그것을 물건을 만들어서 자기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상품을 팔 때가 필요한 거야. 또 파는 것도 있고 약탈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잉여 자본, 투자처, 남는 자본, 남는 돈을 투자할 곳.
이것을 지금 찾기 위해서 식민지 약탈했다는 거. 자, 시험에 문제 꼭 잘 나오니까 제국주의 19세기 후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서 약속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삼는 대외 팽창 정책을 폈다. 등장 배경 독점 자본주의 발달 소수의 거대 기업과 은행들이 경제를 지배하고 아까 여기서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을 이렇게 지배를 하고 식민지 쟁탈전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영토가 필요하기도 했고 값싼 원료 공급지와 원료를 바닥볼 때와 값싼 물건을 만들어서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서 판매할 시장 그런 나라가 또 필요한 거야. 또 잉여 자본의 투자 시장 확보 목적을 위해서 등장했다는 거. 자, 세 가지. 제국주의 등장의 가장 큰 거 세 가지. 하나, 둘, 셋. 아까 공부했다. 제국주의는 사회 진화론 사상을 바탕으로 식민지를 문명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전개됩니다.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하여 사회 발전도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 강하고 우월한 나라나 민족이 가난하고 열등한 나라나 민족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사회 발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자들은 전 세계를 문명과 미개로 구분하고 문명 국가인 백인종은 우월하고 황인종이나 흑인종은 미개하다는 인종적 우월주의 편견으로 거리낌 없이 약탈과 학살을 저지를 수 있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제국주의는 19세기 유럽에 확산되었던 민족주의와도 얽히면서 더욱 치열해졌는데요. 이탈리아, 독일의 통일로 고조된 민족주의는 이후 배타적이며 침략적인 성격의 민족주의로 변질되게 됩니다. 국민들도 식민지 획득이 실업과 불안 같은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위신을 높여주는 민족의 영광으로 여겨 침략 정책을 지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 뭐가 나왔냐면은 사상적 배경 제국주의의 식민지 침략과 그 지배를 뒷받침하는 어떤 논리 민족주의 나왔는데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 국가와 민족의 위신을 높여준다. 아까 방금 말 나왔었지. 자, 민족주의 우리 민족이 우월하다. 자,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국가와 우리 민족의 위신을 높여준다는 거. 자기 민족이 우월하다는 거. 자, 그 다음 인종주의. 인종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인종차별과 탄압을 합리화시키고 강대국이 미개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들을 문명화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거는 너무 자기들이 강대국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미개한 아시아, 아프리카를 침략하는데 이거 합리화시키는 거야. 자기들이 맞다. 그 다음 특히 다윈한 분 알지?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해서 자, 다윈의 진화론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사람을 다윈을 원숭이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생물 간의 생존 경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열한 거, 열등한 거. 자,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거 이게 다시 말해서 원숭이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원숭이들 종류 중에서 인간이 된 거 있었잖아. 인간이 된 거. 그래서 자연도태. 자, 인간이 되지 못한 건 자연도태돼서 적자 생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약자는 그 다음에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거. 이렇게 지금 말한 거야.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자연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다윈은 자연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자, 강한 것이 살아남고 약한 것은 사라진다. 이걸 이제 주장한 거거든.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니까 종교계에서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무슨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런 말 하니. 그래서 종교계로부터는 큰 비판을 받았고, 여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 열등한 인종과 사회는 도태하고 자연 도태, 열등한 인종과 사회는 도태하고 없어지고 우월한 인종과 사회가 번영한다. 이렇게 적용시킨 거야. 그러면서 많은 지지를 하게 돼. 사회 진화론, 다인의 사회 진화론을. 그래서 약소국이 강대국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자, 제국주의 등장 배경 세 가지. 하나, 둘, 셋. 자, 그걸 뒷받침하는 배경, 사상적 배경. 민족주의, 인종주의, 사회 진화론. 민족주의, 인종주의, 사회 진화론. 이것들. 자, 이거 제국주의를 풍자한 그림. 이제 화면에서도 나오겠지만 이것도 한번 보지. 꽉 짜잖아 지금이. 그 다음에 뭐 세실로스의 유원집, 나는 어제 뭐 런던에 어디에서 뭐 저저저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읽어보면, 제국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의 인구가 늘어나고 실업, 직업이 없어지고. 왜 직업이 없어졌냐면은 물건을 너무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안 팔려. 이제 안 팔리니까 그 회사에서도 이제 사람들을 많이 내보내겠지. 공장도 잘 안 되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식민지를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는 그 내용이 담겨있다. 제국주의의 최고 선봉자는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일찍부터 해외로 진출하여 세계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식민지 미국을 1차, 반대로 더 넓은 식민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중국까지 눈독을 들이면서 세계의 4분의 1이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야, 땅 봐봐. 빨간 게 다 영국 식민지네. 자, 여기는 아프리카. 자, 아프리카를 이렇게 나눈다겠지. 세로로. 야, 캐나다. 캐나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네. 그 다음 여기는 인도. 그 다음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엄청나구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웠던 이유인데요. 이 시기에 수많은 나라의 문화재를 약탈해가 현재 대형 박물관에는 소장 품목이 약 1300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뒤를 이은 나라는 프랑스였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통일을 이룬 독일, 이탈리아가 뛰어들었고 미국, 러시아, 일본도 제국주의에 합류합니다. 이 후발주자들은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차지하고 남은 식민지를 나누어 가져야 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고 결국 무력으로 빼앗아 올 수밖에 없어 식민지 획득 경쟁은 필연적으로 군비 경쟁으로 전개되었고, 이런 열강들의 탐욕과 과잉 경쟁은 세계 곳곳에서 충돌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런 열강의 식민 과열이 폭발한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분할이란 19세기 후반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쪼개어 나누어 가진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지도가 케이크 자르듯 된 이유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원주민의 특성을 무시한 채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으로 선을 그어 나누어 가진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아직까지도 아프리카는 제국주의가 심어놓았거나 방치된 식민지 시절에 핥히고 간 수많은 상처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매년 많은 노예를 끌고 가 아프리카 인구가 크게 감소되어 남자의 부족으로 성비 불균형이 되어 인력의 손실은 아프리카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15세기 신항로 개척 이후 유럽 열강은 군사력이 전무한 아프리카 해안 지역에 진출하여 노예 무역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본의 광적인 그들도 정보 부족과 풍토병, 특히 모기로 전염되는 전염병인 말라리아 때문에 아프리카 내륙까지는 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1820년 프랑스에 의해 키니네가 말라리아 치료제로 개발되자 리빙스턴, 스탠리 등의 탐험가와 선교사가 내륙 탐험을 하게 되면서 아프리카에 막대한 지하 자원과 시장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게다가 1869년 수에즈 운하의 개통과 함께 이집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열강들은 앞다투어
아프리카로 진출하게 되었고 1870년대에는 아프리카 지도가 완성되기에 이릅니다. 아프리카를 가장 탐욕스럽게 정복한 나라는 영국이었는데요. 영국은 남쪽의 케이프타운을 식민지 거점으로 삼고 북쪽의 카이로와 남북으로 있는 아프리카 종단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릅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이게 종단 정책이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종단 정책. 이 그림은 세실 로즈 풍자화인데요. 케이프타운 총독이었던 세실 로즈가 카이로와 케이프타운을 잇는 전선을 들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대표적인 그림이랍니다. 프랑스 역시 아프리카 서쪽 절반을 차지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알제리와 마다가스카르 섬을 연결하여 동쪽을 향해 대륙으로 가로지르는 횡단 정책을 추진합니다. 결국 자, 다시 여기 프랑스는 옆으로 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횡단. 다시 팽. 영국은 종단. 영국은 종 치면서 간가? 종 치면서 간가? 프랑스는 웽. 안 잊어먹어야 돼. 프랑스는 웽. 영국은 종 치면서 가네. 난 몰라. 동쪽을 향해 대륙으로 가로지르는 횡단 정책을 추진합니다. 결국 아프리카를 종단하는 영국군과 횡단하는 프랑스군이 1898년 수단의 파쇼다에서 충돌하게 되는데 이를 파쇼다 사건이라 합니다. 파쇼다에 먼저 깃발을 꽂은 것은 프랑스였으나 영국이 깃발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인데요. 세계의 패권을 양분해온 두 열강이 아프리카 한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놓였으나 결국 프랑스가 철수하게 됩니다.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의 패배 이후 독일에 소륙을 해야 한다는 반독 정서가 프랑스에 강하여 영국을 적으로 벌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굴욕적이지만 국가 이해를 위해 프랑스는 파쇼다에서 철군하게 됩니다. 대신 영국은 프랑스의 모로코 점령을 인정하고 프랑스는 영국의 이집트 점령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결국 수단은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종단 정책을 완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분할 국가인 독일은 탄자니아, 나미비아, 카메룬, 토고를 식민지화했고 이탈리아는 소말리아와 리비아를 점령합니다. 포르투갈은 앙골라, 모잠비크를, 콩고는 벨기에의 손에 들어가 아프리카는 30년 만에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를 제외하곤 유럽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만답니다. 그런데 라이베리아는 왜 제국주의 침략을 받지 않았을까요? 라이베리아는 1847년에 세워진 아프리카의 첫 공화국인데요. 국명 라이베리아는 자유의 땅이란 뜻입니다. 수도 몰로비아는 건국의 공이 컸던 미국의 5대 몰로 대통령의 이름을 딴 것이랍니다. 1842년 미국 식민협회의 도움으로 해방된 흑인 노예와 혼혈인들이 이주하여 세운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강대국 미국이 세워준 나라여서 못 건든 것이랍니다. 에티오피아는 1896년 이탈리아의 침략을 받아 아도와 전투에서 승리하여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유럽의 식민 지배를 물리친 저항 정신이 뛰어난 나라랍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2차 침략에 패하였다가 영국의 도움을 받아 다시 나라를 되찾게 됩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황제 근유대 3,518명을 파병해준 나라라고 하니 왠지 친근한 나라로 생각이 드네요. 영국과 프랑스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특히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발칸 반도와 서남 아시아를 탐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곳이었고 어느 한 나라가 완전히 진출하지 않는 곳이어서 서로 군침을 삼겼습니다.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 흑해, 지중해로 진출하고자 하여 오스만 제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열강들의 이곳 침략은 치열했습니다. 충돌할 수 중국만 제국이 영국과 프랑스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특히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발칸 반도. 자, 여기 오스만 제국.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오스만 제국이야. 자,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는데 자, 발칸 반도. 반도가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도 반도라 그러지. 한반도. 반만 섬이란 뜻이야.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 툭 튀어나왔는데 여기를 발칸 반도 이렇게 말했다. 발칸 반도 툭 튀어나오고 반만 섬이야. 도와 서남 아시아를 탐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곳이었고, 자, 중국과 영국이 인도와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통과해야겠지. 그래서 여기 아까 여기가 뭐냐면 이집트의
스웨즈 운하야. 스웨즈. 네, 스웨즈 운하도 나중에 또 나온다. 자, 러시아는 부동항, 아닐 부자에다가 얼동자야. 그래서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계속 남하를 하려 그래, 러시아는. 근데 그것이 영국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지. 어느 한 나라가 완전히 진출하지 않는 곳이어서 서로 군침을 삼겼습니다.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 흑해, 지중해로 진출하고자 하여 오스만 제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열강드르 이곳 침략은 치열했습니다. 영국의 거대한 야망은 아프리카를 남북으로 연결함과 동시에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인도에 이르는 거대한 삼각형 식민 라인 형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집트 카이로,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인도의 캘커타를 삼각형으로 연결하는 삼시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자, 삼시 정책. 예, 영국의 삼시 정책. 아프리카는 종침에서 내려간다 했지. 아프리카는 종단 정책이 있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삼시 정책. 세 지역의 머리 글자를 따 삼시 정책으로 불렀습니다. 영국은 인도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1875년 수에즈 운하의 주식을 매수하여 이집트의 지배권을 강화했습니다. 독일은 아프리카에서 건질 것이 없자 1880년부터 중동 지방 진출을 모색하게 됩니다. 중동의 대표적인 도시 바그다드를 독일 수도 베를린과 오스만 제국의 수도 비잔티움을 연결하는 3B 정책을 추진하려 합니다. 자, 독일은 3B, 베를린 B 이렇게 되지. 자, 아프리카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3B 정책. 머리 글자가 B로 시작되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3B 정책은 유럽, 발칸반도, 중동을 잇는 철도를 부설하여 거대한 연결망으로 이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이권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오스만과 바그다드 철도 부설 조약을 맺었는데요. 자, 철도를 놓을 수 있는 조약. 그래서 철도를 놔주는 거야. 그만큼 이제 식민지에서 많은 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만든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철도 놔줄게. 대신 너희들한테 많은 걸 뺏어갈 거야. 이거 똑같아. 이는 팽창 정책을 추진하던 영국의 삼시 정책이나 러시아의 발칸 반도 및 지중해로의 남하 정책, 그리고 프랑스의 이권과 대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로코 사건은 모로코 영토 분할을 두고 1905년과 1911년 두 번에 걸쳐 일어난 숙적 관계인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분쟁으로 위기가 있었습니다. 독일이 모로코의 독립과 문호 개방을 요구하면서 프랑스와 대립하였으나 영국의 알선으로 모로코에서의 프랑스의 우위를 인정하는 대신 프랑스는 콩고의 일부를 독일에 할양하여 넘어가게 된 사건입니다. 자, 다시 여기 위에도 이제 좀 이따 해야 되는데 뭐 종단 정책, 삼시 정책 다 나왔지. 프랑스의 횡단 정책 나왔고 독일의 3B 정책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영국의 삼시 정책과 독일의 3B 정책이 대립을 하고 있고, 파쇼다 사건. 자, 파쇼다 사건이 먼저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 하고 부닥친 곳이 어디였냐면 파쇼다. 파쇼다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두 나라가 대립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싸우지 않고 프랑스가 물러난 거야. 독일 때문에. 그리고 영국은 프랑스가 모로코를 점령한 것을 인정을 해주고, 자, 그래서 모로코를 또 둘러싸고 프랑스하고 독일이 두 차례 또 대립을 하고, 또 영국이 프랑스 편을 들어주고. 자, 그래서 파쇼다 사건과 모로코 사건 기억해야 된다. 자, 여기가 모로코, 여기가 파쇼다 사건 기억해야 돼.